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오늘도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스포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팔을 많이 사용하는 골프나 그 테니스 같은 경우에요. 팔꿈치 통증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서 팔꿈치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네, 더구나 이런 팔꿈치 통증을 방치해서 어깨, 손목까지 퍼지면서 방장까지 설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주수병원 이병호 병원장과 함께 주관절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팔꿈치는 손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자세를 만들어주고 손을 사용하는 데 작용하는 근육이 붙어있는 매우 중요한 관절입니다. 따라서 팔꿈치에 통증이 생기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호 병원장과 함께 주관절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병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관절은 어떤 관절이고 또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주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팔꿈치 관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팔꿈치 관절은 상완골이라고 해서 위쪽에 있는 큰 뼈와 밑에 이제 두 개의 뼈가 만나서 세 개의 뼈가 이루는 관절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위에 우리가 팔을 굽히거나 펴는 어떤 동작을 하는 굉장히 큰 근육들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용하면서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헐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굽히는 것만이 아니고 회전하는 동작도 이 팔꿈치의 구조적인 문제로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꿈치에서 나타나는 질환은 근육에 관련된 거, 힘줄에 관련된 거, 또 신경에 관련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팔꿈치 부위와 관련한 근골격계 이 질환들이 이제 어떤 손상을 가져오는지요? 네, 그 흔히 팔꿈치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테니스 엘보라든지 골프 엘보라든지 이런 엘보라고 표현하는데 엘보 자체는 이제 팔꿈치 관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어떤 2차적인 증상을 어느 부위에서 오느냐에 따라 테니스 엘보 또는 외측 상과염이라고 하거든요.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깥쪽을 얘기를 하고요. 골프 엘보는 내측을 얘기하고요. 또 그 안쪽에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신경이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척골신경이라고 하는 게 자주 눌리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뭐 혹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느 부위에 근육이 누르면서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근육 자체가 찢어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질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팔꿈치 부위의 질환 그리고 손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조금 전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테니스 엘보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팔에 팔꿈치의 바깥쪽에 있는 우리가 만져보시면은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올라온 부위가 있습니다. 네. 뼈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부위가 근육이 만나서 그쪽에 붙는 부위를 이야기하거든요. 바깥쪽에 있는 거는 테니스 엘보 또는 그 말 그대로 외측에 붙기 때문에 그 부위가 뼈에 이제 바깥 올라온 부위 자체를 상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네. 그 상과에 붙는 근육들이 쉽게 말하면은 굽힘근과 편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펴는 근육이 뭉쳐서 오는 붙는 부위를 외측 상과라고 하고요. 그 부위에서 나타나는 찢어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총칭해서 테니스 엘보 또는 꼭 그 말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테니스 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외측 상과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 그 테니스 엘보 외측 상과염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네, 진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듣잖아요. 어디가 아픕니다. 네. 어떤 동작을 할 때 아픕니다라고 하는데 그 듣는 병력 청취라고 그러죠. 처음에 보고요. 두 번째는 만져봅니다. 우리가 지금 팔꿈치를 바깥쪽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 해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한 3초 정도 또는 한 5초 정도 있으면은 통증을 느껴지면은
외측 상과에 어떤 염증이 있거나 약간의 어떤 헐어서 또는 찢어진 부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단할 수 있고요. 뭐 또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가 튀어 올라온 부위가 있다거나 석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초음파를 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를 찍어서 찢어진 부위를 몇 미리가 찢어졌는지 아니면 헐었는지 염증이 있는지 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테니스 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 실제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럼 이렇게 테니스 엘보로 진단이 되면 그때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테니스 엘보의 치료는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는 모든 질환이 그렇습니다. 외상과염 이 부위 자체가 안정을 가해주는 게 제일 필요하거든요. 염증이 있는데 그거를 자극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풀어준다고 계속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안정을 취해주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부목을 사용해서 이 부위를 저녁에만 고정을 해주면은 염증이 가라앉기 때문에 또 좋아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약으로 약을 쓰는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약들이 있어요. 비스테로이드 성 진통제를 일부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급성기에 나타났을 때는 운동을 했는데 아프다? 그럴 때는 한 2, 3일 정도는 얼음찜질을 해줍니다.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는 따뜻한 걸로 해주는 것이 오히려 염증이나 이런 걸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약도 먹고 치료도 오래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안 없어지는 경우에는 뭐 체위충격파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다. 또 증상이 계속되고 오히려 증상이 증가한다. 그럴 때는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 수술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모든 질환이 뭐 마찬가지인데요. 뭐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게 좀 바깥 활동이 많아지면서 지금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요. 테니스 엘보 뭐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대개는 이제 운동하는 분들 말고 가정주부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계속 하는데 되게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또 뭐 닦아도 이렇게 닦는데 이제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닦았다 그러면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아보는 게 자세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되게 팔베개를 하거나 이렇게 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한 근육이 눌려가지고 그쪽에 힘줄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들도 피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예방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건 휴식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급성기에 나타났을 때는 푼다고 그걸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쉬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대개는 한 4주에서 6주 정도 안정을 취하면 대개는 좋아진다고. 또 거기다 약물 치료하거나 아니면 예방하는 방법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한 동작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제 주위에는 그런 분이 있어요. 운동으로 다친 그 부상 부위는 운동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운동하는 분들 잘못된 거네요. 네. 네. 가끔은 휴식이 필요할 때도 네. 있다는 거. 이제 외상과염,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내상과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내상과염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깥쪽에 있는 거는 외측 상과염, 테니스 엘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 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이걸 골프 엘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골프 치는 사람들의 통증이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물론 바깥쪽도 오는 것보다는 안쪽에서 90% 이상이 내측에 있는 상과 부위가 염증이 생겨서 그렇더라. 이 부위는 어떤 근육이 붙냐면은 우리가 힘을 쓸 때 앞으로 굽히는 손목을 굽히는 이 근육이 내측에 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테니스는 바깥으로 펴는 근육이 바깥쪽에 붙는 데가 아프고요. 이 골프 엘보는 내측에 있는 굴곡건이 붙여가는 부위가 오거든요. 똑같습니다. 바깥쪽하고 비슷한 증상으로 골프를 칠 때거나 아니면은 뭐 배드민턴을 칠 때거나 이럴 때 굴곡하는 힘이 가해지다 보니까 내측에 염증이 생겨서 근육이 좀 찢어지거나 또 염증이 지속돼서 이렇게 생기는 증상을 통칭해서 내측 상과염 또는 골프 엘보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골프 엘보로 이렇게 칭해 보고요. 그 증상은 어떤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힘을 굴곡시키는 힘, 그러니까 골프를 칠 때 힘을 딱 줬을 때 팔꿈치 내측에서
통증이 극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깜짝 놀래거나 소리가 날 정도로요. 그런 증상이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물건을 이렇게 물바가지를 뜨는 동작이나 아니면 그렇게 물건을 드는 동작을 할 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을 때 내측에 통증이 오면은 이 골프 엘보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증상으로서. 네. 그럼 내측 상과염은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네, 이 내측 상과염 자체도 치료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한 2, 3주 정도 쉬어주는 방법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약을 먹는데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지 않은 진통 수염제를 너무 장기간 아니고 단기간에 복용해도 좋고요. 또는 뭐 급성기에는 얼음 찜질을 해주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한 4일, 5일, 일주일 이상 지났을 때는 온열 찜질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그 일상생활에서 손저림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그 손저림 증상이 팔꿈치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손저림이 손목에서 오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 부위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눌리는데 팔꿈치는 구조적으로 그래요. 정중신경은 좀 넓은 공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절대 눌리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측에 있는 내측 상과의 뒤쪽에 척골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거기 통로가 있어요. 그 부위도 손목 터널처럼 굉장히 좁은 통로를 이렇게 꺾여서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눌리게 되면은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쪽하고 네 번째 손가락이 저리다.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꿈치에 있는 주관증후군 또는 척골신경 압박증후군이라고 그래서 그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주관증후군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뭘 나타내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이 아까 팔꿈치를 주관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에서 내측에 있는 이 통로가 지나가는데 그 주관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혹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류마티성 관절염이나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 뼈가 나와가지고 그 통로가 지나가는데 그 부위를 이렇게 공간을 좀 축소시켜서 결국 신경이 눌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경이 저림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근육이 마른다거나 이런 증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야구 선수들도 굉장히 던지는 동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근육이라는 게 비우돼 가지고 그 신경을 더 많이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척골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눌려서 그 이하 부위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쪽으로 저린 증상이 나타난 이거를 그냥 일반 통칭해서 주관증후군 또는 척골신경 압박증후군 이렇게 대치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원인을 한번 찾아보죠. 네네. 네, 주관증후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데 힘을 굴곡시켜서 하는 동작. 예를 들어서 진동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도 팔꿈치에 어떤 무리가 오겠죠.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도 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너무 어릴 때 다쳐가지고 팔꿈치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아이들도 가끔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그렇지만 성장판을 다치게 되면은 팔꿈치에 뼈가 틀어져서 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틀어지니까 돌아가야 되는 어떤 신경이 그러다 보면은 그 부위가 압박이 돼가지고 그런 증상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눌리고 압박이 되니까 그 이제 신경을 공급하는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나 정맥이 있거든요. 그 부위가 눌리면 혈액순환 장애가 와가지고 결국에는 퇴행성 변화가 신경의 퇴행성 변화입니다. 뼈가 아니고 신경의 어떤 퇴행 변화가 와가지고 비우되고 압박되고 결국 기능을 못하게 되고 저림 증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저림 증상 외에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관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많이 저린 증상을 척골신경이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근데 신경이 이제 눌리게 되면 실제로 이 담당하는 부위에서 어떤 근육이 있냐면은 소지구라고 해서 새끼손가락
위쪽에 있는 이 근육이 마르게 됩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에 있는 사이 이 근육도 척골신경이 담당하는 근육이거든요. 이게 운동신경이라고 그래요. 이 근육이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신경인데 이 부위가 눌려서 신경이 늘어지면은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이렇게 클로디포미트라고 그래서 이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고요. 또 우리가 검사할 때 이 물건을 집을 때 이렇게 못 잡고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젓가락질을 못 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근육이 마르고 결국은 젓가락질도 못 하고 물건을 1kg도 못 들게 되는 이런 증상들을 다 통칭해서 뭐 그런 이 주간 증후군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뭐 큰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질환인데요. 자가진단법을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죠. 네. 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에서는 척골신경,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데 그거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척골신경은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그래도 자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우리가 안쪽을 툭툭 쳐보십시오. 한번 지금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시면은 괜찮잖아요, 저희는. 네. 근데 여기 눌린 분들은 굉장히 네 번째, 다섯 번째 깜짝 전기가 온 것처럼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못해서 이렇게 벽을 치거나 할 때도 저린증 맞아요. 있죠? 네. 근데 그 부위가 눌린 거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살짝만 탁탁 쳐도 이게 틴넬 사인이라고 그래요. 눌러도 찌릿찌릿한 증세 때문에 정말 못할 정도로 전기가 심하게 오고요. 또는 팔을 구부린 상태로 한 2분 정도 있으면은 이 새끼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이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손을 저희는 이렇게 펴서 이렇게 꽉 힘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밀어도 힘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척골신경 압박이 되면은 신경이 마비가 오게 되면 밀어도 바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바로 이렇게 붓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척골신경을 내가 진단해서 이쪽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네네. 뭐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편한 자가진단법을 알려주시긴 했지만 이제 병원 가면 또 추가로 받는 검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일 먼저 이 손에 힘이 빠져서 오거나 저려서 오는데 젓가락질을 못 한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거거든요. 젓가락질을 못하고 근육이 마를 정도면. 저림 증세만 있을 때는 저희가 초음파를 통해서 안에 혹이 있는지도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위축되는 거를 근전도라고 있습니다. 근육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전기를 통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전도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근육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그래서 정중신경이냐 아니면 척골신경이냐,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걸 이 세 개의 신경들을 각각을 구분해서 현재의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못 쓰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한데 그럴 때는 MRI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초음파를 통해서 그 부위에 눌린 부위를 직접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간증후군 치료를 좀 해보죠. 치료 네네.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치료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팔꿈치에서 눌려서 수술을 하더라도 끝까지 돌아오는 게 하루에 0.01mm씩 신경이 자란다고 그래요. 만약에 다 마비가 온 상태에서는 열어줘야만이 신경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신경을 눌린 부위를 터주는 감압술이 있고요. 아니면은 신경을 터준 상태에서 너무 심한 경우에는 또 팔이 이렇게 틀어진 경우에는 그 신경을 앞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수술도 합니다. 또는 뭐 내시경으로 간단하기도 하는데 좀 신경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만 열어서 감압술을 하고 안쪽에 있는 뼈를 또 그 공간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한 1cm 정도 뼈를 잘라가지고 공간을 넓혀주는 이런 여러 가지 수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시 이 주간증후군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근육에 마비가 오거나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저림증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뭐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물리치료 또는 텐스라고 그래서 전기자극을 통해서 신경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림증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근육이 마르거나 젓가락질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꼭 해야만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좀 네. 복잡하지 않을까요? 복잡하기는 한데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감압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경이 살아나는 기간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여자에서 많거든요. 근데 팔꿈치는 남자에서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술을 하게 되면은 들어가 보면은 안에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자라나 있거든요. 또 많이 힘을 쓰는 이런 남자들의 그런 근육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뼈를 많이 관절을 사용하다 보니까 튀어 올라와 가지고 그게 누르니까 그 부분 뼈를 없애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신경을 터주거나 눌린 부위를 열어주는 그런 수술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심하고 젓가락질을 못할 정도에 되면은 오랜 시간 한 1년 반까지 기다려야 회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압 수술하는 경우, 뼈를 치는 경우 또는 전방으로 옮기는 이런 수술 모두가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경과는 어떤 편인가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경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음 날 너무 좋아졌어 이렇게 하는데 이 팔꿈치에서 오는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 자체 또는 주간 증후군의 수술은 바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0.01mm씩 회복한다고 그래요. 완전히 마비가 오면은 손에서 저희가 한 30에서 한 50cm 정도의 길이가 있잖아요. 그 길이가 0.1, 50일이면은 한 500일 잡고 1년 반 정도 걸려야 끝까지 회복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팔꿈치에서 오는 척골신경의 마비 증세 또는 새끼손가락하고 4번째 손가락의 마비 증세, 젓가락질에 하는데 자꾸 떨어뜨리고 물건을 떨어뜨리고 잘 못하게 되는 젓가락질을 잘 못하게 되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기에 오셔서 치료받고 치료를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복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회복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회복을 못하고 더 나빠지지 말라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게 이제 주간 증후군이 팔꿈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질환이란 말이에요. 예, 생활 속에서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도 자극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1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잠깐 쉬어주는 거, 또 팔베개를 하고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눌리게 되거든요. 구부리고 팔베개를 하니까 팔꿈치에 있는 척골신경이 압박되니까 그런 동작들은 좀 가능한 피하고 그런 또 무리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좀 그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풀어주고 하는 이런 예방적인 그런 동작들이 좀 중요하겠죠. 네. 팔꿈치 질환은 정말 한번 악화되면 회복이 더디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호 병원장과 함께 주관절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는 식욕 조절 효과 등 하루 총 식사 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과인데요. 네. 그래서 아침에 먹는 사과는 뭐 황금 사과다 이렇게 불릴 만큼 밤새 체내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요. 또 무엇보다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네, 아침에 사과 하나 먹는 거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달달한 꿀은요, 몸과 뇌에 활기를 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감자와 당근, 볶음을 아침 식사 반찬으로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게 있다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